궁궐의 해가 천천히 기와 위로 넘어가던 그때 별이는 오래된 정자의 마루 끝에 앉아 속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엔 아직 따뜻한 찻잔이 들려 있었지만 차는 이미 다 식어버렸고 그 안의 향은 바람에 쓸려 날아가 버린 지 오래였다. 주변의 감도는 봄꽃 향기조차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정말 전 알이 맞긴 맞단 말인가? 말로는 딸이라 부르지만 그 안의 주인은 더 이상 그녀가 알고 있던 윤갑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이 멀찍이서 팔을 휘두르며 군사들을 놀래키는 한 사내를 향했다. 그 사내는 궁궐의 담벼락을 뛰어넘어 정원으로 들어가려다 멱살을 잡히고도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고 병사들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몸은 윤갑, 하지만 그 안에 깃든 자는 바로 천년을 기다린 이무기 강철이었다. 여리는 이미 강철이 윤갑의 몸에 들어갔음을 눈치챘다. 그 낯선 눈빛, 낯선 말투, 무엇보다도 기방에서 술을 들이켜며 춤을 추고 주먹질을 하던 그 모습이 증거였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책을 나누고 꽃길을 산책하던 윤갑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늘 말없이 웃으며 책을 들고 다니던 윤갑 나리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기억은 무정하게 그녀를 괴롭혔다. 윤갑 나리는 절대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조용하고 신중했으며 특히나 궁중의 예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 앞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은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제발 윤갑나리의 명예의 해가 되는 행동은 삼가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리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강철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침없고 더 날카로워졌다. 궁 안에서 노상 싸움에 휘말리고 수문장에게 육설을 퍼붓는 일도 잦았다. 방자한 말투로 중전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심지어 왕의 눈앞에서도 무례하게 군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여리는 그를 붙잡고 성실히 조용히 지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비웃는 듯한 미소. 그깟 병에 하나 지킨다고 내가 천년을 기다렸을까? 강철은 인간의 체면이나 규율 따위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오직 승천만을 바라고 있었고 여리가 그 열쇠였다. 하지만 여리는 그에게 단지 승천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 윤갑을 통해 강철을 보고 있었고 강철을 통해 윤갑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윤갑이라는 존재는 단지 육신이 아니라 여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과거였다. 그녀는 그 몸을 윤갑이라 믿고 살아온 시간만큼 강철의 행동 하나하나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있었다. 윤갑의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들, 윤갑의 손으로 휘둘러지는 무례한 행동들, 윤갑의 발로 기방을 드나드는 모습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겐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지금 여리는 이 낯선 윤갑에게서 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을 느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에게 흔들리고 있었다. 몸이 윤갑이라는 사실이 여리의 감정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매일 밤 자책하며 침상을 뒤척였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둘은 우물가에서 마주쳤다. 그날 밤은 유독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우물 위로 떠오른 달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여리는 무심코 말했다. 처음엔 내가 강철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미워했어. 아니, 지금도 미워하고 있어. 하지만 그 몸이, 근 운이 윤갑 나리일 때 마음이 약해져. 강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우물 위에 떠 있는 달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처음엔 내 몸이 그저 승천의 수단이라 여겼다. 하지만 요즘엔 이상해. 널 보면 숨이 막히고 윤갑의 기억 속 감정들이 내 것처럼 느껴져. 여리는 숨을 멈췄다. 그 밤
우물 위엔 달빛보다 더 뜨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다음 날 대비가 꾸민 술수로 세자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됐고 궁 안은 다시 불안에 휩싸인다. 팔척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풍산이라는 맹인술사의 입을 빌려 대비는 여리를 끌어들이려 한다. 여리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선다. 강철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윤갑나리의 이상을 지켜줄 것인가? 궁궐 한복판에서 여리는 점점 혼란스러워진다. 그리고 강철은 처음으로 승천보다 소중한 것을 갖게 되었음을 알아차린다. 한편 세자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었다. 새벽이면 피를 토하고 정오에는 담이 비오듯 쏟아지며 해가 지면 혼절하기 일쑤였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명을 다했다며 손을 들었고 어느 누구도 세자의 병을 진단하거나 고치려 들지 않았다. 궁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세자의 침소는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무덤처럼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비는 음모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있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세자가 쓰러지기만을, 그리고 전국을 뒤엎을 수 있는 그날을. 대비는 오래전부터 세자의 안위를 위협해 온 존재, 팔척귀를 자신의 무기로 삼고 있었다. 처음엔 사람들은 그저 이야기 속 괴담이라 여겼지만 하나둘 궁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존재가 실체로 다가왔다. 밤마다 세자의 방 안에서는 혼잣말과 비명이 들렸고 물건이 혼자 움직이거나 피를 흘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악귀의 짓이라 말했고 또 어떤 이는 대비가 숨겨둔 무언가를 꺼냈다고 수군거렸다. 이 모든 이야기를 조율한 자는 다름 아닌 맹인술사 풍산이었다. 풍산은 맹인의 탈을 쓴 채 왕의 곁을 자유롭게 오가며 병세를 진단하는 척했다. 그러나 그 눈은 결코 멀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속내를 꿰뚫어보는 통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대비의 하수인이자 팔척귀의 부하를 도운 자였다. 팔척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다. 그는 오랜 세월 전쟁터에서 수많은 원한을 빨아들인 복수의 화신이었고 왕가를 향한 증오심으로 살아 숨쉬는 존재였다. 그 팔척귀와 풍산이 한편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귀신 소동이 아닌 반역의 시작을 의미했다. 여리는 이 모든 흐름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여느 때처럼 강철이 빙해한 윤갑의 몸을 따라 궁 안에서 조용히 지내려 했지만 궁 안의 분위기는 그녀를 그냥 두지 않았다. 여리는 점점 팔척귀의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마치 무당의 피로 각성된 예지력이었고 밤마다 반복되는 악몽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어느 날은 세자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장면이, 또 어떤 날은 대비가 왕좌를 찬탈하는 장면이 꿈처럼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그 와중에 풍사는 여리에게 직접 다가왔다. 그의 말은 유려했고 태도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위협이 서려 있었다. 신령한 피를 지닌 자는 누구보다 왕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죠. 그 말은 곧 여리에게 궁을 떠나지 말고 대비의 뜻을 따르라는 강요였다. 풍사는 여리의 가족과 할머니의 죽음을 언급하며 그녀의 심리를 교묘히 건드렸고 여리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강철과 함께 많은 것을 겪었고 예전처럼 무력한 존재로 머무를 생각이 없었다. 강철은 이 모든 흐름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인갑의 몸으로 살아가며 인간 세계의 복잡한 감정과 욕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 그는 왕가의 권력 다툼이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여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단순히 승천을 위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달랐다. 여리와 함께한 시간들이 그의 존재 이유를 바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강철은 낯선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팔척귀였다. 옥좌 뒤편 어둠 속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안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떠올랐다. 강철은 그 기운을 알아보았다. 오래전 그가 용이 되기 위해 세상과 싸웠을 때 마주쳤던 그 원한의 혼령. 이제 다시 강철과 팔척귀는 맞서야 할 운명에 놓였다.